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Scalable Computing with Multiple GPU에 관해서 이야기할 우종욱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먼저 이제 제 얘기 잠깐 하고 저를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스케일러블한 컴퓨팅 특히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 즉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를 대용량 데이터와 AI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최신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서머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이후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에서 티칭을 하고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빅데이터 AI 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 저는 이제 PhD랑 마스터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 전후로 해서 헐리우드에 있는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고, 워너브라더스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영화사나 그리고 시티 서치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E 엔터테인먼트 여기 빨간색으로 E 엔터테인먼트의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기 밑에 옆에 있는 이제 암이라는 회사의 셀폰에서 이제 암 칩을 가지고 CPU 칩 대신에 이제 암 칩을 가지고 CPU, GPU 뭐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암 칩에서 웹 서비스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했고, 특히 이제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요즘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대해서 다시 이제 4편인가 매트릭스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 십몇 년 전에 매트릭스 매트릭스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면서 게임 쪽을 이제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파이낸셜 트랜잭션 어널리시스 이런 쪽을 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 데이터 관련해서 한 2007년 그 당시부터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컴퓨팅 그리고 공유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이제 데이터 관련한 회사들 예를 들면 클라우데라라든지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당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그리고 IBM, 오라클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 또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또는 이제 가벼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태블로나 클릭 같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GPU 쪽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동시에 여러 학교들 펜스테이트나 연세대 USC 그리고 USC 여기 뒤에 있는 USC라든지 소프트젠 그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LACT 로스앤젤레스 주 그리고 LA 파이어 디파트먼트 이런 회사들이랑 공공기관이랑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관련된 뒤에 있는 연세대 이상원 교수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데라 오라클 그런 회사들과 이제 여러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 소개를 간단히 두서없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쪽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좀 이제 개념이 좀 있을 텐데, 데이터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한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커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테라바이트 10의 12승 또는 페타바이트 10의 15승 이상으로 그렇게 하루 또는 한 달, 1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죠.
그 뭐 당연히 이제 웹을 통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는 이제 IoT, 그 보통 이제 센서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그 뭐 매초 이렇게 또는 매분 이렇게 컬렉트를 하는 이제 IoT 쪽에 또는 이제 스트리밍 그 데이터 쪽 관련해서 그 하는 쪽이 이제 IoT라고 보통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용어로는 이제 스마트 X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스마트 시티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IoT 데이터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셀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건드리면, 서울에서는 이제 SNS라고 그러죠. 이런 소셜 미디어를 건드리면 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걸 듣는 여러분들도 뭐 사실은 이제 제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셀폰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메디컬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 이런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이걸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느냐, 이런 쪽에서 기존에 이제 기존의 어프로치, 즉 레가시 어프로치들을 쓰면은 이게 가능은 한데, 이런 걸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가능은 한데, 이제 뭐 스토리지 사이즈, 저장하는 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계산하는 CPU 스피드 같은 거가 굉장히 이제 좋아져야 돼요. 이거를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면 이제 요런 이제 저장 및 컴퓨팅하는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 굉장히 가능은 한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싸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약간 안 좋은 뭐 성능은 나오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조그만 대포를 써서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성능을 좋게 하려고 이 대포를 점점 크게 만들면은 이게 크기도 커지거니와 비싸지고, 더군다나 점점 이렇게 대포를 크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점점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아직도 좀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수업을 들은 분들 말고는 아직도 데이터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 3V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는 5V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V를 가진, 예를 들면 velocity, volume, variety,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velocity 하면 이제 양이잖아요. 양이 아니라 속도.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속도. 그리고 볼륨이면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크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variety 하면 데이터가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데이터가 뭐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반 스트럭처일 수도 있고, 스트럭처 아예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데이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제 다른 비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비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새로운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 이면서 또한 이제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 관한 가장 큰, 이런 시스템의 가장 큰 두 개의 코어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이제 컴퓨팅을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용량 데이터의 문제를 가진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이제 구글이었죠. 그래서 구글이 한 2006년인가 정도에 자기네 자체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글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죠. 구글만의 파일 시스템이 이거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리눅스 시스템이나 이런 서버, 기존의 서버 위에다 이런 파일이 동작할 수 있게 여러 서버들을 연결해서 이제 자기네들만의 파일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컴퓨팅을 위해서는
컴퓨팅을 위해서는 이제 맵 리듀스 방식을 써서 기존의 리눅스 서버에서 CPU들을 분산 병렬로 서로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이제 맵 리듀스 방식을 써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및 이렇게 분산 병렬로 빠르게 컴퓨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슈퍼컴퓨터는 보통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보통 이제 정부에서 많이 써왔잖아요. 그 슈퍼컴퓨터.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제 기존의 리눅스 서버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사실 이제 구글이 보여준 거고, 그리고 구글이 거기를 이제 자기들이 한 거를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2003년, 2004년에 관련 논문들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산 병렬 컴퓨팅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대포를 보여드렸지만 그 대포의 성능을 계속 하나의 대포를 크게 만드는 이런 패러다임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 예를 들면 조그만 소총이라도 이거를 1000명, 10,000명이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 성능이 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조총이 나오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천하를 통일하던 그런 이제 그림을 이제 뭐 그냥 한번 인사이트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 일본에게 배운 이제 조총의 기술이나 전법을 가지고 청나라 군과 싸우는 이제 조선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조선에 있던 50여 개의 총통이나 화살 관련 총통들을 화살이나 이제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 50여 개의 총통을 모아서 한 번에 다연발로 쓸 수 있는 대포와 또 다른 패러다임의 이런 일종의 이제 조그만 서버를 뭐 50대, 100대, 10,000대 이렇게 모아서 하는 클러스터 비슷하게 예전에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로 자, 그럼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데이터적인 면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결국 이제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플랫폼이고, 그거는 이제 분산 및 분산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싸지 않다는 거죠.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리눅스 서버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지. 리눅스도 이제 약간 이제 하이엔드로 가면 뭐 리눅스 서버 하나에 2천만 원,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리눅스 서버 4대를 가지고 하나의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쓰면은 예를 들면 2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8천만 원. 그래서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는데, 뭐 나름 비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슈퍼컴퓨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싼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대의 서버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여러 개의 리눅스 서버를 하나 모아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이런 빅데이터 클러스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해서 그 안으로 내부적으로 피지컬리 보면은 여러 개의 서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만 버추얼리 또는 로지컬리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니얼리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한다. 또는 1페타바이트의 1페타바이트는 좀 너무 크니까 예를 들면 10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데 4개의 리눅스 서버를 써서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페타바이트 또는 10페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게 늘어나면 새로 이제 서버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서버를 여기 그림에서처럼 서버를 4대, 8대, 12개 이런 식으로 더 서버를 붙이면은
예를 들면 처음에 4대의 서버로 한 10TB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가 100TB이 되면 10배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곱하기 열을 해서 40대의 서버를 구축을 하면 100TB의 그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inearly scalable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10배로 데이터가 늘면은 10배로 서버를 이론적으로 붙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기존의 시스템 또는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써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inearly scalable를 하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대강의 이제 시스템적 비율을 저랑 이제 같은 이제 비율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은 또 기존의 슈퍼컴퓨터랑 다른 게 이제 데이터 오리엔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슈퍼컴퓨터는 프로세스 인텐시브 컴퓨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복잡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가진 즉 컴퓨팅 오리엔티드된 그 복잡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진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 계산 위주의 그 컴퓨팅이 사실 이제 기존의 슈퍼컴퓨터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많은 걸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느냐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이제 컴퓨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의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의 구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이제 아파치 커뮤니티에서 만든 이제 하둡 오픈 소스가 그 대표적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컴퓨팅 파워가 이제 인메모리 방식으로 컴퓨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컴퓨팅 가능한 스파크 스파크 빅데이터 클러스터가 있고 또는 이제 큐어리 방식으로 또는 이제 그 스크립트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NoSQL DB라든지 또는 이제 인메모리 방식으로 하는 SAP 하나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물론 이제 SAP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SAP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겠죠. 비싸지고 이제 시스템도 사실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이긴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오픈 소스이기도 하면서 좀 약간 클로즈 되어 있기도 하는 이제 일라스틱서치도 이 중에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물론 당연히 보통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서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많이 보통 이제 쓰고 있죠. 스파크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의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 학교의 랩이라든지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라면 이제 뭐 한 4명에서 한 10명 또는 20명이 있는 그 대학원 랩에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중소기업의 조그만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엔지니어가 뭐 5명에서 한 15명인 그런 조그만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해도 예를 들면 4개 정도의 서버를 가지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이 가능한 이제 슈퍼컴퓨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뭐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은 15,000개 정도의 서버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조그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있다면 한 4개 정도의 서버로도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사이버대는 이제 3개 서버를 가지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거의 없고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사이버대가 이제 유일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사이버대에서 이제 빅데이터 강의를 듣는다면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왜 작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작은 뭐 4개 또는 3개 정도의 서버를 가진 그런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대해 얘기하냐면 이런 예를 들면 대기업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또는 이제 뭐 삼성 뭐 아니면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자기만의 어떤 큰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몇 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저장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조그만 회사들은 뭐 조그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이제 모터라든지 특정 공장에 관련한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모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뭐 조그만 뭐 학교 랩이라면 학교 랩에서 뭐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3D 모션 관련한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 그걸 저장하고 연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 이런 걸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일단 꺼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용어를 일단 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라는 걸 붙인 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붙인 건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크롤링을 쓰든 웹 스크래핑을 하든 아니면 뭐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받던 뭐 wget을 쓰든 뭐 curl을 쓰든 curl을 쓰든 데이터를 수집을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뭐 어떤 파일 시스템, 뭐 하드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마존 S3일 수도 있고 뭐 NoSQL DB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 소스든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면 데이터를 이제 클린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아오면 보통 데이터들이 덜티하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포맷이 아니든지 해서 이 데이터를 클린하고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써서 또는 이제 코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 저장, 트랜스포밍 이런 걸 해주는 걸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걸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뭐 분야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왜 미국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하는 표준이 보통 이제 서울에 오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하둡 같은 경우는 하이브나 피그를 써서 그리고 또는 이제 스파크를 써서 그런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서울사이버대에서도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툴을 써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도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데이터가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많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그런 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파이썬의 사이킷 라이브러리도 있고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또는 미래에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는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고 대용량 데이터인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것도 이제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BI 툴 같은 걸 써도 가능은 한데 이제 대신 이제 BI 툴은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는 안 되고 이제 그 스몰 데이터만 가능한 거죠. 스몰이라고 해도 한 뭐 몇백 메가 정도의 이제 데이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서버가 좀 이제 그 견디지 못하는 부하까지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잡을 찾든지 하면 이제 내가 이 잡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빅데이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가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제 가장 그거를 쉽게 설득을 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이제 시각화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을 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트위터 데이터를 모아서 시간 템포 스페셜 어널리시스 즉 시간과 시공간 관련해서 분석을 한 거를 이제 그 한 예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2017년 벌써 이제 2022년 내년에 되면 이제 또 다른 선거가 있겠지만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제 그 트위터 데이터를 모아서 그 약간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및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그 트위터 그 프리퀀시 같은 걸 이제 대시보드로 하는 걸 이제 일렉트릭 서치나 이런 걸 써서 예전에 했던 걸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 거도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얘도 그 LA 인근에 있는 그 비즈니스 관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카테고리나 뭐 비즈니스 이제 프리퀀시나 뭐 파퓰러리티 이런 거를 템포 스페셜 어널리시스 즉 시공간 데이터 분석으로 이렇게 그 하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LA 트래픽 관련해서 LA 트래픽 데이터를 이제 제가 이제 LA 시티랑 콜래보레이션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템포 스페셜 어널리시스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마침 이제 LA시에서 우버가 아니죠. 저기 웨이즈라는 그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이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글의 산하기 구글이 샀죠. 지금은. 그래서 웨이즈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클라우드 일종의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죠. 그래서 이 웨이즈라는 앱을 깔은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예를 들면 앞에 경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길이 막혀서 자기가 정체돼 있다든지 뭐 앞에 공사 중이라 자기가 뭐 다른 길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를 웨이즈에서 이렇게 자기가 레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웨이즈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길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웨이즈라는 앱이 있는데 마침 이제 웨이즈에서 LA 시티랑 같이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어요. LA 시티에. 그래서 LA시에서 그 데이터를 우리 빅데이터 센터에 공유를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하루에 2018년 1월 5일에 하루에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트래픽이 있는지를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12시까지 트래픽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치라서 요거는 데이터 자체는 한 2GB이었나 해서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년이라고 치면 요 LA만 해도 2기가 곱하기 365일 하면 뭐 한 700GB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700GB이 되는 순간 그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대형 예를 들면 하드업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쓰면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LA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LA 시 말고 미국에 뭐 수천 개의 시가 있을 거 아니야. 수천 곱하기 700기가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19 코비드-19 관련한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서 그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대시보드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세계,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메뉴를 고르면은 얼마나 많은 컨펌드 케이스, 하루 확진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하루 이제 그 치사율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 그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3일 정도는 그 치사량 및 하루 확진자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사실 빨리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태블로라는 BI 툴을 써서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3일 정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대시보드를 만든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백신을 맞았을 경우, 첫 번째 백신 맞았을 경우, 두 번째 완전히 풀리 백신에 됐을 경우, 그 각 나라에서 얼만큼 확진자랑 치사율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그 그래프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데이터가 그 빅데이터까지는, 대용량 데이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태블로로 다 이제 구현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성능이 좀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느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이제 대강 할 수 있다는 이제 여러분들 용어를 알았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특히 이제 템포 스페셜 분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과연 예측 분석은 이런 빅데이터 쪽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언뜻 보여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빅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해서 크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AI란 말이 이제 지난 한 5, 6년 이제 AI란 말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알파고 이세돌 대결 이후에. 그래서 AI는 사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 사실 컴퓨터를 가지고 쓰는 게 사실 모두 이제 AI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수학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링, 즉 데이터를 트레이닝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그래서 많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죠. 근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머신러닝 어프로치 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나온 지 꽤 오래됐죠. 한 2002년, 2003년 정도에도 제가 이제 그때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그쪽을 하면은 그쪽으로 전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론적인 학문이었죠, 그때는.
그 쉽게 말해서 그 컴퓨팅 파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 있긴 있었지만 머신러닝이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머신러닝이 갈 길이었죠. 물론 이제 머신러닝도 그 컴퓨팅 파워가 잘 안 나와서 이것도 뭐 그렇게 그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나왔기 때문에 머신러닝 뭐 한 5-6년 전부터 해서 머신러닝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분석을 하는 머신러닝은 굉장히 뜨거웠죠. 아직도 뜨겁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저장 및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둡 같은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은 그 대용량 데이터 저장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는 아주 좋은데 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코딩이 쉽지 않고요. 코딩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배치 프로세싱을 해줘야 돼요. 배치 프로세싱은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티브한 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지금은 좀 바뀌어서 좀 약간 실시간에 가깝게 나올 수 있게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왜 이렇게 성능 저하가 좀 있냐면, 그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팅을 하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 중간 계산값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에 저장이 되니까, 하드디스크. 물론 이제 그게 뭐였죠? SSID였나? 뭐 어쨌든 하드디스크 말고 좀 더 빠른 이제 디스크를 쓰면은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 중간 값을 저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결과값을 얻으려고 하면 좀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요. 근데 대신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루프를 돌려서 중간 계산값이 많은데, 이런 어프로치를 하면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마침 이제 한 2009년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스파크가 나온 거죠.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스파크라는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이 가능을 합니다. 인메모리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 계산값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빨리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맵리듀스 방식의 빅데이터 솔루션보다 20배 내지 100배 정도 빠르게 이제 컴퓨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스파크를 쓰면 머신러닝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좋을 수 있다는구나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2010년 이때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처음에 만든 이제 마테이라는 대학원생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한 10년 전 이전부터 이제 나왔고, 사실은 이제 파퓰러해진 거는 이제 5-6년 전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또한 이제 하드 클러스터에 이제 스파크 컴퓨팅 엔진이 같이 들어가서 빅데이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가능을 하고, 즉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이제 시대가 되었고, 그걸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도 굉장히 파퓰러해지기 시작했죠. 한 5-6년 전부터. 한 2016년부터 이제 구글이 2015년에 구글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GPU 상에서 만들 수 있는 GPU 상에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딥러닝을 만들어서 GPU 칩을 가지고 돌리면은 돌리는 게 가능한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GPU 칩은 GPU 안에 예를 들면 1000개 이상 또는 1000개 이상의 컴퓨팅 코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 이제 병렬로 데이터를 막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칩 안에 병렬 컴퓨팅이 가능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 병렬로 여러 개 서버에 있는 CPU 칩을 분산 병렬로 컴퓨팅하는 병렬 컴퓨팅 방식인데 GPU 같은 경우는 칩 하나에 여러 가지 코어들, 프로세스 유닛들이 병렬 컴퓨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GTX 같은 경우는 1280개 CUDA 컴퓨팅 코어가 있고 RTX 8000 같은 경우는 4600개 CUDA 코어가 있는 그래서 4600개의 코어들이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 GPU를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글에서 TensorFlow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코딩을 해서 병렬로 그 딥러닝 그 코딩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은 곧 다른 데들 예를 들면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게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많이 쓰지만 뭐 케러스라든지 뭐 아파치 MXNet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다른 회사들이 이제 같이 또 만들어줘서 이제 딥러닝을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있고 각 컴퓨팅 뉴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각 그 뉴런들에서 어떤 특정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보통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RNN으로 나뉘잖아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비슷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게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S) 이렇게 해서 물론 그냥 뉴럴 네트워크 또는 CNN, 뭐 RNN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이제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내 방법이 좋다. 뭐 저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미디어 분류나 뭐 분석 뭐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거에 좋고 RNN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런 쪽에 좋다 그러고 보통 간즈는 뭐 예를 들면 딥페이크라든지 얼굴을 뭐 바꾼다든지 뭐 그림 같은 걸 서로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서로 이제 통합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거는 뭐 각자 뭐 자기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쓰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앞서가는 연구자 중에 하나 이제 뭐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루 잉 박사 같은 경우가 2016년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퍼포먼스 데이터 사이언스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딥러닝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원래는 인간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든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든 퍼포먼스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모델이 점점 똑똑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데이터가 되면 모델이 똑똑해지는 게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특히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뉴럴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뉴런들이 깊어지거나 점점 많아지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면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래도 계속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똑똑해진다는 거죠. 똑똑해진다는 말은 예측이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쓰면은 기존의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을 쓰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앤드루 잉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론대로 보통은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겁니다. 딥러닝을. 그래서 딥러닝을 써야지 우리가 회사에서 뭐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미래에 뭐 주식은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주식을 내가 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겠구나. 기존의 머신러닝보다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딥러닝이 그 미디어 쪽뿐 아니라 이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나 뭐 어떤 기존의 데이터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딥러닝 커뮤니티랑 이런 이제 빅데이터 커뮤니티가 사실은 좀 이제 갭이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쪽은 GPU 칩을 주로 이용을 하지만 싱글 서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커뮤니티는 분산 병렬 컴퓨팅이니까 여러 개의 서버를 같이 쓰지만 보통 이제 CPU를 가지고 쓰죠. 그리고 각자 이쪽은 이제 지난 10년간 굉장히 발전해 갖고 마켓이 굉장히 마켓에서 많이 쓰고 있고 딥러닝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만 5, 6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빅데이터 클러스터랑 GPU 서버를 이용한 딥러닝 이렇게 해서 만약 이쪽에서 머신러닝을 하고 딥러닝을 하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이제 사실은 자기 모델이 똑똑해지는데 만약 대용량 데이터를 딥러닝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여기 파일 시스템이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은. 대신 이제 컴퓨팅 파워는 굉장히 좋죠. GPU 상에서 GPU 칩 안에 뭐 1000개, 2000개의 코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은 기존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의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파이썬이나 R을 가지고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을 하면은 조그만 데이터는 가능한데 대용량 데이터를 쓰려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싱글 서버니까 서버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크에서 스파크에서 머신러닝을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합을 해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브릭스 같은 회사에서는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아파스파크에 이제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이제 야후 같은 경우도 이제 텐서플로우 스파크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인텔의 빅DL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회사들도 이런 딥러닝을 스파크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러면 아예 GPU 칩을 이 안에 넣는 건 어떠냐는 거죠. 비싸지만 GPU 칩을 하나의 싱글 서버에 이렇게 GPU 칩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기존의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아예 GPU 칩을 넣어버리면 빅데이터 클러스터가 원래 분산 병렬 컴퓨팅인데 칩을 넣기 때문에 각 서버가 또 병렬 컴퓨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렬 컴퓨팅에 곱하기 분산 병렬 컴퓨팅까지 가능한. 그래서 빠른데 더 빠르고 더군다나 대용량 데이터까지 처리가 가능한 그 시스템을 하자는 게 이제 최근에 사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 Unified Analytics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각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있는 서버에 GPU 칩을 같이 넣어서 쓰자. 물론 이제 시스템은 비싸지겠지만.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래피드 라이브러리를 스파크에 통합을 해서 분산 병렬 컴퓨팅을 하려고 합니다. 래피드라는 라이브러리는 원래 이제 GPU 칩 안에 있는 여러 개 1000개 뭐 2000개의 컴퓨팅 코어들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빨리 좀 빠르게 돌릴 수 있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래피드라는 라이브러리인데 래피드를 이제 스파크랑 통합을 해서 이제 XG 부스트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쓰면 빅데이터의 장점도 살리면서 좀 더 똑똑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데스크라는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데스크 라이브러리는 분산 병렬 컴퓨팅을 머신러닝으로 돌리자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싱글 서버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 분산 병렬 컴퓨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데스크를 설치를 해서 이제 파이썬이 분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파일 시스템이 이제 같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가능하지는 않고 물론 이건 딥러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호러버드라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분산 병렬로 그 딥러닝을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병렬 컴퓨팅 클러스터가 있을 때 그 호러버드 시스템을 설치하면 병렬 각 GPU마다 병렬 컴퓨팅이 있지만 또한 분산 병렬 컴퓨팅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기존에 이제 MPI를 슈퍼컴퓨터에서는 이제 MPI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대용량 데이터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호러버드와 스파크를 또 통합을 해서 그 분산 병렬 컴퓨팅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이제 딥러닝 쪽은 아직 추진 중이라 아직은 좀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대강 이제 뭐 시간이 돼서 제가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게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GPU를 넣어서 좀 더 분산 병렬 컴퓨팅에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센터에서 그런 이제 예측 모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GPU까지 이용을 빅데이터 시스템의 GPU까지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는 거고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처리 또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스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딥러닝을 위해서 GPU가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GPU를 쓰면은 사실은 이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제 예측도 가능하지만 심지어 좀 더 싼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시간상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더 싸게 클러스터를 구현해서 이런 이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예측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쪽이 이제 요즘 빅데이터랑 AI 커뮤니티에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